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1살이 되었고 일찍이 인생의 쓴맛을 알아버린 이혼녀입니다. 제가 참 바보같이 사기꾼을 만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일인데도 아직까지 시댁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릴 만큼 무서웠던 일이네요. 결혼은 행복과 불행의 기로라고만 생각했는데 공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마침 겪었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기상천외한 이혼 사연 좀 들어봐 주세요. 저는 인생의 반 이상을 시골에서 살아서 도심 사람들보다 아는 게 부족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멋모르는 사람이 맞긴 한데요. 아마 다들 제가 겪은 기가 막힌 결혼 생활을 들으신다면 뭘 모르고 그랬네 라는 말은 아마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서울 남자한테 끔뻑 속아 사기 결혼을 당했거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기 결혼이 있겠냐 싶으시지요? 저도 그랬네요. 아니, 저는 사기쳐서 결혼할 수도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TV에서 예능만 봤지 드라마나 영화, 사연 프로그램 같은 건 일절 안 보거든요. 그래서 무지했다고 봐야 할까요? 무지해서 바보같이 당한 거니까 제 탓을 해야 할까요? 아무리 제가 순진했다고 해도 그런 사람 상대로 사기를 쳐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결혼은 짧게 지나갈 사건이 아닌 서로의 인생이잖아요. 제가 말입니다. 서울을 참 동경했는데 서울에 대한 환상이 컸다 보니 생겨난 불상사였나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촌에서 자라왔거든요. 저는 공기 좋은 산동네 밑에서 태어나 손발에 흙 묻혀가며 커왔습니다. 동네 이웃과 전부 안면 튼 사이라서 너나 할 것 없이 집을 드나들며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그만큼 촌동네였다는 거죠. 학교도 학년에 한 반만 있었고 반의 학생 수도 10명 남짓한다고 하면 얼마나 작은 동네인지 감이 잡히지 않나요? 제가 살던 곳은 도심과 달리 공기도 좋고 물도 참 좋아요.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 발길도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흔한 감기 한 번 안 걸릴 만큼 건강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어릴 땐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한 번은 부모님 아는 지인분이 아파서 입원했다고 하길래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간 적이 있는데 저도 따라갔거든요. 가장 처음 느꼈던 건 굉장히 사람이 많고 차가 많다는 거였어요. 또 건물도 엄청 많았고 시끄럽더군요.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다만 공기가 안 좋은 게 확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런 대도시가 신기하여 쉴 새 없이 눈동자를 굴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 기운 안 좋으니까 차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엄마 말 때문에 들어가진 못하고 차 안에서 병원 주위를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요. 병원 바깥에도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중에는 제 또래 친구들도 좀 많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몸이 안 좋으면 벌써부터 병원에 입원을 하는 건가 싶었죠. 그때 저는 입원이라는 건 다 늙은 어른들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좀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아빠 엄마랑 서울에서 밥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한참이나 눈에 담느라 집에 돌아올 때는 눈이 너무 피로해서 난생 처음 눈 마사지를 했었죠. 그리고 저는 마음가짐이 변해갔어요. 서울을 처음 보고 난 후부터 한 번도 촌동네에서 자라는 것에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계속 마음 한구석이 아쉽더라고요. 그 이유를 저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도시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그 틈에 끼어서 문화생활을 하고 바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았거든요. 피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울이 가고 싶은 거면 말 다 했죠.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되면 꼭 서울에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이었는데요. 부모님 말로는 서울 가서 적응하고 공부하려면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길래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원래부터 우리 반에서 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기에 기고만장에 있었는데 10명 남짓인 학교에서 공부 잘해봤자 도시 애들의 수준에는 많이 못 미쳤다는 걸 수능 보고 깨달았죠. 좌절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서울로 대학 가는 건 실패했고 한참을 기죽어 있다가 목표를 바꾸는 걸로 다시 길을 필 수 있었어요. 바로 직장을 서울로 구하는 것이었죠. 이미 한 번 실패를 겪었기에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흔한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리고는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전공 직장에 지원서를 이곳저곳 많이 넣었어요. 운 좋게도 저는 졸업하자마자 서울 직장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 발을 들이게 된 곳이 바로 장애인 복지시설이었어요. 행정학을 전공했던 저는 그곳에서 복지사가 아닌 보조 사무직 채용이 된 거였는데요. 비록 보조이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그래도 저는 서울에 직장을 구할 수 있어서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복지시설에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어요. 제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었다만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보고 듣는 게 많았거든요. 생각보다 온전치 못한 분들이 많은 겁니다. 겨우 하나의 구에 소속된 작은 시설임에도 이렇게 수많은 장애인 이용자들이 있다는 게 그땐 좀 놀라웠죠. 신체 장애뿐만 아니라 지적 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 안면 등 부류가 참 많기도 했어요.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고 그렇다 보니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다니는 바깥의 비장애인 분들은 정말 운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례일 수 있겠다만 장애인 분들을 보면서 제가 여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문득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마음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차라리 복지사가 될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장애인분들에게 베풀고 싶은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복지사도 아닌데 복지사분들이 하는 행동거지를 혼자서 어깨 넘어 배운 뒤에 이용자들과 금방 친해졌어요. 그게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 눈에도 보였나 봅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모두와 빨리 친해질 수 있게 되었어요. 복지사분 중에서는 저와 같은 또래의 씩씩하고 싹싹한 남자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바로 이분을 보고 배워서 시설 이용자들과 친해진 거였어요. 그 사람이 미래의 제 남편이 될 줄은 몰랐네요. 이때만 해도요. 그때 남편은 다른 복지사들 중에서도 유독 장애인들 관리에 참 능숙했습니다. 보면서 저도 저렇게 몸 불편한 사람들을 편견 없는 시선으로 보면서 도움을 주는 데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남편을 더 유심히 봤는데요. 그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연결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설이 좀 작은 규모라서 몇 없는 동료들과 더 친해지기 쉬웠는데 남편은 원래도 밝은 성격인지 신입이라 잘 모르는 저를 위해 처음부터 많이 알려주더군요. 남편과 말을 섞을 기회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날은 제가 촌에서 왔다니까 남편이 그 동네 공기 좋지 않냐면서 자기도 한번 놀러 갔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우리 동네 칭찬을 막 해주는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한국에 관심 주고 좋아라 해주면 그 외국인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저는 남편이 더없이 좋아졌죠. 저는 남편의 친절에 적극 보답하며 제 마음을 계속 표현했어요. 특히 남편이 직업에 임하는 마인드가 참 존경스러웠는데 일하는 남자가 멋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이수씨, 장기기증이라고 들어봤죠? 제가 그걸 성인이 되고 바로 신청했거든요. 나중에 죽으면 제 몸 바쳐서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 도움드리고 싶어서요. 다들 나중에 마음 바뀌네 마네 그런 소리 하면서 후회할 거라는 말도 종종 들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한 결심에 변함이 없어요.
이미 저한테는 10년도 넘은 일이잖아요. 여전히 여기 이용자분들 보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뜻을 품고 살아요.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 생각이 일하는 원동력 중 하나이기도 해서요. 남편은 얼마 전에 장기기증이 적합한지 병원에서 검사까지 받고 왔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다닌대요. 혹시나 자신의 장기가 상해서 기증을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검사를 받고 스스로 건강도 잘 챙기고 있다네요. 솔직히 내 인생인데 사후의 남을 위해 자신을 관리하고 있다는 건 쉽게 먹을 수 있는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좀 과장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닌가 싶을 만큼 남편의 무한한 아량에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마음을 느껴보았어요. 그게 남편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일은 남편을 향한 감정에 설렘을 더해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제가 남편을 잘 따르는 것도 있었고 남편이 저를 잘 받아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30살이 되고 보조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될 때까지도 남편과 저는 사이가 참 좋았어요. 가끔씩 퇴근하고 술 한잔 기울이는 사이가 되었을 만큼요. 저는 남편이 복지사라 상대방을 대응하는 방법이 유능해서 대화가 잘 통하고 잘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수씨, 그거 아세요? 이수씨는 눈이 참 예뻐요. 좋은 동네에서 살아서 그런가 피부도 좋으시고. 제가 눈 예쁜 사람을 특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꾸 이수씨랑 같이 있고 싶나 봐요. 제가 자꾸 술 마시자고 해서 귀찮았죠? 저도 누구한테 이 정도로 마음을 표현해보는 게 처음이라 좀 서툴러서 그래요. 아무래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들 그럴 테니까 좀 이해해줘요. 느닷없이 술 먹다가 고백을 하는데 그 당시 몇 잔 기울인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같은 마음을 표현해주니까 제가 안 넘어가고 버틸 수가 있나요? 연애를 몰랐던 저는 남편이 해주는 칭찬에 특히나 더 크게 흔들렸고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귀고 나서는 결혼까지 정말 속전속결이었어요. 한 3개월 만났나? 남편이 빨리 결혼해서 매일 얼굴 보며 지내고 싶다고 조르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결혼이 연애처럼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좀 겁이 나긴 했는데 저도 남편이 너무 좋아서 매일 같이 있고 싶었어요. 저도 언젠가 결혼을 해야 할 텐데 만약 한다면 남편처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되면 좋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남편은 서울 토박이라서 나이 30 후반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독립을 해본 적이 없다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댁에서 지내는 거 괜찮냐고 묻대요. 좀 망설이고 있었더니 남편이 뒤이어서 하는 말이 저는 합가를 승낙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도 알지? 우리 아빠가 시각장애인이시잖아. 좀 오래됐는데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다가 변을 당하신 거라서 나는 내 탓도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아빠를 엄마 손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겠더라고. 나도 아빠가 눈을 잃은 거에 책임이 있는데 나만 집 나와서 편하게 살 수는 없잖아. 엄마도 혼자서 마음고생 심할 텐데. 내가 어른이 됐으면 그걸 자유라고 누릴 게 아니라 이젠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지금까지 독립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야.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지가 시각장애인 2급이라는 건 알고 결혼을 했다만 합가 얘기랑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노동일을 하다가 눈을 다쳐서 그렇게 된 거라고 들었거든요. 빛이나 형태 정도만 감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집안에 자녀가 남편밖에 없는 데다가 남편이 군대까지 가는 바람에 벌이가 더 힘들어질지도 몰랐는데 남편이 대학을 포기하고 학점 은행제로 빨리 복지사가 돼서 돈을 벌기 시작해 다행히도 집안이 크게 무너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굳이 직업을 복지사로 정한 이유도 시아버지 때문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보니 그나마 복지사가 가장 접근하기 쉬웠다고 그러네요. 저는 남편의 이런 모습에 반해서 존경을 하는 거였는데요. 역시나 효심 깊은 마음에 감동받아 합가를 허락하게 된 거죠. 시댁에서는 저를 아주 환영하며 받아주셨습니다. 이미 저희가 지낼 수 있는 방을 내주셨는데요. 큰 집도 아닌데 안방을 저희한테 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젊은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시어머니께 말했는데요. 신혼인데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 들어와 살게 생겼는데 안방은 당연히 내줘야지. 더 못해줘서 마음 안 좋다고 했잖니. 앞으로도 우리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그리고 내 아들이 이제 네 남편이 됐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시애비 눈이 절해서 계속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을 너희한테 안 줘도 된다고는 우리가 말 못하거든. 염치 없지만 우리는 아들한테 계속 생활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너희한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것뿐이야. 그러니 받아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하게 만들려고 안방을 나가겠다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무 미안해하며 사정하며 부탁을 하니 더 이상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제일 넓은 안방을 사용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화장실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시부모를 잘 모셨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열심히 도맡았고 남편이 마련한 생활비에 제 돈까지 보태어 시부모님의 진심에 보답했답니다. 한날은 안방에서 잠을 자기 전이었는데요. 내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남편도 저도 일부러 늦게까지 불을 켜고 대화를 하며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집안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남편은 시아버지 얘기를 꺼내게 되었죠. 마음 같아선 내 각막이라도 떼내서 아빠한테 주고 싶은데 아빠가 창창한 젊은이 앞길 막을 일 있냐고 화를 얼마나 내시던지. 너무 완강하셔서 시도조차 못했어. 자기는 늙어서 더 이상 쓸모도 없고 이대로 안 보여도 상관없다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 일을 해야 한다면 젊은 내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그동안 가족들 다 많이 힘들었겠다. 특히 아버님께서 많이 무서우셨을 것 같아. 당신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되신 거면 그래도 몇 년은 된 건데 그동안 다른 기증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거야? 물심양면으로 찾았지. 기증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검사하면 기증할 수 있는 각막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야. 그리고 이게 적은 확률로 부정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여러모로 쉽지 않아서 자꾸 미뤄지다 보니 어느새 지금까지 온 거지. 나도 내내 마음을 못 놓고 있어. 등록한 병원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 그마저도 예전만큼 많이 오지는 않아. 정말 큰일이다. 아버님 마음고생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식구들 다 같이 힘든 거잖아. 나도 아버님 불편한 거 없게 최대한 돕고 있기는 한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아버님 저렇게 좋으신 분인데 하늘은 참 무심하기도 하지. 속상해, 너무. 그렇지? 너는 기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 말대로 기증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 아무리 마음이 선하더라도 기증은 감히 마음먹기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 나도 당신이랑 생각이 같아. 기증이야말로 진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건 천사나 다름없어. 나를 내주는 거잖아. 아무리 내가 죽은 후라지만 내 몸을 떼어내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나 자기가 처음 기증의사 밝혔을 때 엄청 존경스러웠다? 나도 기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는데 솔직히 당신 보고 그 마인드에 반해서 나도 기증 신청한 거야.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분에 넘치는 와이프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넌 정말 내가 본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능력도 없고 벌이도 부족한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가 한 3개월 시댁에 살았을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자기 마음이 하루하루 편치 않다고 분가를 하라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당황스러운 제안인가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젊은 사람 고생시키면 벌 받는다면서 지금껏 마음 써준 걸로도 충분히 며느리 노릇했으니까 그만 분가해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죠. 시어머니 혼자 시아버지를 보필해 본 적이 없을 텐데 남편도 없이 어떻게 지낼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합가를 고집하는 건 식구들 중 저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금세 수긍하며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더군요. 집이 싸게 나왔다고 해서 상가 있는 아파트 알지? 거기 전세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너만 괜찮다면 내일 계약할까 하는데 이 집이랑 가까워서 무슨 일 생기면 10분 안에 올 수 있어. 우리 집안 걱정은 그만해도 돼. 결혼하기 전만 해도 독립 생각 없는 것처럼 저를 감동시켰던 사람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어머니 말에 동조를 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미 집도 알아봤다네요? 여기서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제가 좀 이상한 입장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상외로 저희가 있어서 시부모님이 불편했는지도 몰라요. 눈치 없이 시댁에 주저앉으려는 꼴로 보일까봐 저는 분가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10분 거리에 있는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친정 부모님도 비슷한 시기에 서울로 이사 오셨는데요. 지방에만 살다가 한 번쯤 서울에 살고 싶었는데 우리 시댁이랑 가까운 동네에 아파트가 싸게 나온 곳이 있어서 그곳을 매매했답니다. 말로는 서울 구경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엄마가 좀 저를 극성으로 아끼는 탓이란 걸 눈치챘어요.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때도 그리 반기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온통 걱정투성이었죠.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친정도 가깝고 시댁도 가까우니 큰일이 생기면 바로 내다볼 수 있으니까요. 분가를 했지만 시댁 걱정이 떠나질 않아서 저는 근무날에도 상관없이 일주일에 4번이나 시댁을 방문하면서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태까지 제게 고나리질 한 번 한 적이 없으세요. 남편의 넓은 아량이 부모님을 닮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를 도와 시력 불편한 시아버지를 여전히 많이 보필하며 지냈죠. 제가 애교 많은 사람이 아닌데 시부모한테는 일부러 더 노력해서 애교를 부렸어요. 시댁 분위기가 우리 집과 달리 좀 많이 우중충한 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시댁만 신경 쓰느라 정작 친정에는 발길이 끊어지다시피 했는데 한날 엄마가 전화가 온 겁니다. 항서방이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 집안에 누구 아팠던 사람 없었냐고. 특출난 건강 이력이 있냐는 거 있지? 우리 보고도 선천적인 병이나 그런 거 있냐고 묻는데 갑자기 왜 이런 걸 묻는지 모르겠네. 참, 너 보고 어렸을 때 안경 낀 적 있냐고도 하더라.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난 도통이 전화의 의미를 모르겠다. 딸,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때는 별일 없다고 안부만 전하고 끊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남편이 저 몰래 친정 생각해서 한 번씩 전화하고 그러나 보다 하며 별 생각 없이 상황을 넘겼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죠. 나 대신 친정 신경 써주고 있다는 생각에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1년을 넘어갈 때쯤이었나? 여느 때와 같은 퇴근을 하고 시댁에 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모르는 여자가 느닷없이 제 앞을 막는 겁니다. 너무 조급해 보여서 어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혹시 황재수 씨 와이프 되세요?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시각 장애인이시고 만약 맞다면 이 결혼 생활 하루빨리 정리하세요. 조만간 그 집에서 그쪽 눈을... 말하다 말고 여자는 제 뒤쪽을 보더니 불이 나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때가 남편이 주차를 끝내고 오던 차였는데 남편을 보고 도망간 것 같아요. 황재수. 그건 제 남편 이름이 맞는데 저 여자는 뭘까 싶어서 멍 때렸어요.
또 여자가 그 다급한 와중에 여자가 제 손에 쥐어준 종이가 있었는데 마침 남편은 잠시 편의점을 들리러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못 본 듯 했어요.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 저는 종이를 볼 수 있었는데요.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자기는 내 남편의 전부인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메시지였고 쪽지 내용의 절반 이상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각막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마땅한 기증자가 없어서 그걸 며느리 될 사람으로 대신 찾고 있다고. 혹시 건강 이상의 가족력을 묻지 않더냐면서 기증 의사를 묻는 질문을 하지 않더냐고 갈수록 나한테 눈 얘기만 할 거라면서 그리고 결정적인 틈을 봐서 시아버지가 나중에 나한테 눈 한쪽만 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이런 희한한 얘기의 쪽지였죠.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주고 간 쪽지에 이런 이상한 소리가 적혀 있는데 이걸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시댁을 좋아했고 여전히 존경스러운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쪽지가 마냥 저주의 장난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쪽지 하나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제대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후로 우선은 이 불쾌한 쪽지를 남편한테 비밀로 했다간 희한하게도 그 쪽지가 매사에 마음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한날은 시부모가 저한테 여느 때처럼 칭찬을 해주는데요.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아가 너도 우리 아들처럼 효심이 참 깊구나. 사돈댁에서도 이런 착한 딸 둬서 호강 많이 했겠어. 부모님 다 건강하시고 그런 산 좋고 물 좋은 동네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자랐겠니. 참 좋은 데서 나고 컸다 아가.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처음에 봤을 때 새아기 눈빛이 얼마나 깨끗하고 예쁘던지 당신도 직접 봐야 할 텐데 참 아쉬워요. 그런데 새아가 너는 젊어서 그런 거니? 어쩜 이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하니? 네 시아버지도 눈 멀쩡할 때 눈이 참 초롱초롱했거든. 딱 너처럼 사람이 봤을 때 눈이 제일 먼저 보일 만큼 말이야. 제가 예민한 걸까요? 이때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시부모가 나만 보면 눈 얘기를 하곤 했는데 처음엔 솔직히 그날의 쪽지 때문에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쪽지 때문에 착각하는 수준이 아니게 된 겁니다. 보통 한두 번 칭찬했으면 그만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부모는 제가 일주일 4번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똑같은 눈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에는 칭찬이란 걸 알아도 불편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본격적으로 쪽지를 다시 꺼내본 계기가 있었는데 또 시댁에 들려서 한 소리 들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너무 착하고 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는지 특히 시어머니가 점차 노골적으로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아가, 너는 네 시애비가 참 불쌍하지 않니? 한쪽이라도 보이면 참 좋겠는데. 내가 어제 뉴스를 보는데 요새는 별의별 효도가 다 있나 보더라. 앞 안 보이는 부모를 위해서 한쪽 눈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꽤 많더라고. 자기 눈 한쪽을 부모한테 떡하니 바친 거지.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그래도 애들이 얼마나 착하고 바람직하면 어른을 그렇게 공경할까? 난 참 어른 공경하는 사람들이 좋더라. 그래서 내가 새아가를 좋아해.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참 바르고 착해서. 저는 평소에도 남편 없이 시댁에 오는 날이 많았는데요. 저만 보면 눈 얘기하려고 기다렸던 사람처럼 덤벼드는 시부모 때문에 점차 시댁 오는 걸음이 망설여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시 본 거예요, 그 쪽지를. 그런데 이건 좋게 돌려서 생각하려 해도 제 상황이 정말 쪽지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시댁에서 기증자를 찾기 위해 며느리를 삼다뇨.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미 두려움이 생겨버렸지만 애써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정말 진실을 앞에 두고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시부모는 이런 얘기를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도 거리낌 없이 하기 시작했는데 예전부터 남편한테 말할까 말까 했던 제 입장에선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하는 말이 저를 더 소름 돋게 하는 거 있죠? 이수도 나중에 기증할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각막은 웬만해선 사후에 기증을 하지 생전엔 어려워. 지수는 나보다 더 어려서 한참 사회생활 할 때인데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 아니더라니까. 내가 뉴스를 매일 보잖아. 생전에 한쪽만 기증하는 애들도 한가득이더라. 마음 씀씀이가 좋은 애들이 그러겠지. 그래도 애미는 솔직히 저런 애들 하나도 안 부럽다. 10자식 있으면 뭐해. 내 눈에는 우리 며느리가 최고로 착하고 야무진걸. 아직 이수랑 정식으로 얘기해본 것도 아니야. 아무리 기증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불편해. 괜히 부담 주고 그러지 마. 그러게 내가 한쪽 준다니까 아빠는 계속 거절해선. 그런데 내가 요즘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어. 검사해서 기증 가능한지 다시 알아봐야 돼. 이수는 다행히 기증이 가능하더라고. 서울이랑 촌이 다른 게 여기서 차이가 나나 봐.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 며느리가 눈이 건강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치요, 재수 아빠? 재수 아빠는 참 복도 좋아. 심성 고운 며느리 둬서. 그 당시 제가 검사를 받은 이유는 남편을 존경하기도 했고 남편처럼 저도 사후에 장기 기증 신청을 하고 싶어서가 맞아요. 검사 받기까지 온전한 제 의지였다고요. 당연히 남편의 행동들이 제 눈에 옳고 참된 일처럼 보였으니까 그랬다고요.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대화랍니까? 제가 착각한 거라고 예민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저는 시아버지한테 제 눈을 바치기 위해 검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계속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시부모는 이미 왜인지 모를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도통 왜 저러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주는 압박에서 저는 지난날 받은 그 황당한 쪽지가 사실이었단 걸 명확히 느끼게 된 거죠. 모든 걸 돌이켜보니 남편이 제게 보였던 마음들, 그것마저 다르게 해석되더라고요. 남편이 나보고 눈이 예쁘다고 한 것도, 공기 좋은 데서 잘 컸다고 한 것도, 기증에 관한 의사를 물어본 것도, 친정을 들여다봐주는 것도 전부 다 그저 시아버지 각막이식 때문이었구나 하고, 시댁한테는 이미 모든 정이 떨어졌고 남편한테는 배신감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이 쪽지가 사실이라면 쪽지를 주고 간 전처의 존재도 사실이라는 건데 보니까 전처는 그날 남편을 보고 먼저 도망을 쳤었어요. 그렇다는 건 전처도 이런 상황을 겪고 무서워서 이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혼 사실이 서류에 없었다는 건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뜻으로 이어지겠죠. 생각을 할수록 숨이 막히더군요. 그렇게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기만 하다가 또 한 번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시댁에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는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날이 제가 참지 못하고 시댁을 박차고 나와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계기였죠. 세아가,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이번 주 내내 통 얼굴 빛으로 안 와서 걱정 많이 했어. 몸이 안 좋은 거야? 그 건강하던 애가 무슨 일이라니? 서울 생활에 탈이라도 나서 그러나? 당신 엄마 아빠 보러 안 왔어? 일주일가량 꼬박 들리던 사람이 갑자기 왜? 몸이 진짜 안 좋아서 그래? 병원 갈까? 안 좋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어디가 안 좋은데? 세아기 몸이 안 좋으면 안 되지. 저녁은 됐으니까 얼른 며느라기 데리고 병원이나 다녀오너라.
우리 집안에 들어온 귀한 식구인데 남의 자식 아프게 만들어서야 되겠나. 어여 병원 가. 우리는 괜찮으니까. 아프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제가 그저 매번 오던 발길을 끄느니 본색을 더 빨리 드러내시더라고요. 다들 안절부절 못하는 거 있죠? 아무것도 몰랐다면 저는 이런 시댁에 또 감동받고서 제 몸 불살라 시부모에게 효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저 소름만 돋더군요. 숨통이 갑갑한 걸 겨우 참고 저는 괜찮다며 저녁 식사 앞에 앉았습니다. 고개 한번 안 들고 말 한마디 안 하며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는데요. 조용하던 집안에 시어머니가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아가, 네가 나이가 이제 막 40이 됐지? 그럼 그렇게 막 젊지도 않다. 여자들은 경제생활 그리 길게 안 해도 되거든. 든든한 남편이 먹여 살려줄 텐데 벌이 걱정은 더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너희들도 이제 아이 가질 준비를 해야 하니까 일도 차차 정리하는 게 어떠니? 일을 정리하라고요? 멀쩡히 잘 다니고 있을 일을 갑자기 왜 정리하나요? 아직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남편은 아이 생각이 없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따르고 있었는데요. 옛날이야 그랬지. 요즘엔 얘도 지 새끼 낳고 싶은데 너 몸 걱정해서 말 못하고 있더라고. 다음 달부터 임신 준비하도록 하고 일은 그만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앞으로 육아하면서 집에서만 지낼 건데 혹시 네 시애비한테 각막 한쪽만 기증할 생각 없니? 그럼 우리가 정말 평생 은혜 갚을게. 손주도 너 힘들다고 하면 우리가 다 키울게. 그런 건 걱정 말어. 그래, 내가 자기 극진히 보살펴 줄게. 우리 아빠 앞만 보이면 잘 살아가실 분이셔. 우리 도움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으실 거라 나는 온전히 당신만 신경 쓸 수 있거든. 내가 정말 공주처럼 보살필 수 있어. 옆에서 시아버지는 말없이 식사만 했고 옆에 앉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하는데 남편이 저를 아이처럼 어르고 달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시댁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밥 먹다 말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10분인데 친정으로 가는 길은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거리의 밤길마저 공포스럽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뒤늦게 쫓아와 제 앞을 막더군요. 뭐야? 무슨 일인데?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어디 가냐고. 내가 몇 번을 불렀는지 알아? 집에 엄마 아빠도 놀라서 나오려는 걸 내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어. 갑자기 왜 이래? 이제 그만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 나 만나기 전에 결혼했었어? 당신 지금 기증자 필요해서 나랑 결혼한 거야? 내가 촌에 산다고 하니까 내 눈이 건강해 보여서 나한테 접근한 거야? 뭐?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하나도 이해 못하겠거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안에 들어가자. 우리 부모님 놀라서 기다리고 있어. 가자, 별일 아니라고 해명해. 좀 놔. 어떤 여자가 날 찾아왔었어. 당신 이름 얘기하면서 전부인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내가 정말 아직도 소름이 돋아서 저는 손을 떨어가며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남편한테 주었습니다. 그 쪽지를 혹여나 들킬까봐 내내 몸에 지니고 다녀서 바로 건넬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걸 읽어보더니 꽤나 당황하더군요. 제발 솔직하게 말해. 나랑 결혼한 이유도 아버님 각막 이식 때문이었어? 친정에 전화해서 우리 부모님 건강 이력 물어본 것도 이식 때문에 그런 거야? 몇 년을 시댁이랑 입 맞춰서 날 속인 거야? 무슨 소리야. 어디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메모를 들고 와서 난리야? 고작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랑 우리 부모님을 의심하는 거야? 앞뒤 상황은 따져보고 화를 내던가 해야지. 애도 아니고 무작정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틀렸다고? 그 쪽지 내용대로 아까 어머님이 나한테 눈 달라고 한 거 못 봤어? 당신도 나 어르고 달랬잖아. 그거랑 이 쪽지 내용이랑 뭐가 달라?
아닌 게 있어? 똑바로 말해, 고소하기 전에. 제가 세게 몰아붙이니 남편이 주춤하며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꼴이 제가 사기당했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셈이라 눈물이 났어요. 남편을 정말 존경했는데 이런 소름 끼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니. 몇 년을 함께한 결혼 생활과 남편을 보면서 느꼈던 무한한 존경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뒤늦게 쫓아왔더라고요. 저는 이왕 할 말을 터뜨린 거 시어머니에게도 망설이지 않고 따졌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얼마나 잘했는데요. 저를 고작 기증자로만 생각하고 잘해주셨던 거예요? 남편이 결혼했다는 건 왜 숨기셨어요? 저희 혼인신고 늦게 하라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전부인은 기증 안 해줘서 쫓아내신 건가요? 뭐라고? 어머머, 이 말하는 것 좀 봐라. 어른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덤비는 것 좀 봐. 그래, 그랬다. 그게 왜? 같은 식구면 어려울 때 도울 수도 있는 거지. 남 도와주는 건 쉬우면서 식구 도와주는 건 그렇게 싫디? 요즘 애들은 이기적이어서 효도도 할 줄 모르던데. 너도 결국엔 똑같구나. 식구요? 혼인신고도 못하게 해놓고 식구라고요? 절 식구로 생각하긴 하셨어요? 식구로 안 보고 있었던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랑 어머님 아버님이겠죠. 지금 큰 소리 낼 사람은 저거든요? 이거 엄연히 사기 결혼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더 이런 식으로 사람 인생 망치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마주하고 있기도 무섭네요. 바락바락 대드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뒷골 잡더군요. 남편은 그대로 자리를 떠버린 저를 붙잡으려 했으나 시어머니가 혈압 올라 주저앉는 바람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잘 됐죠. 저는 짐 챙길 생각도 않고 바로 친정을 찾아갔어요. 야밤에 제 사정을 다 들은 친정 부모님이 깜짝 놀라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당연하겠죠. 딸이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그게 각막 기증 때문이라니까 기가 차잖아요. 친정 부모님은 당장 시댁 가서 깽판이라도 쳐야겠다고 이대로는 절대 못 물러난다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평소에도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고 산동네로 이사간 분이거든요. 엄마는 가기 전에 봉지에 소금을 한 솥을 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시댁집에 뿌리려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 같이 시댁을 찾아갔는데요. 시모가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문 열더군요. 아까는 내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다. 우리 이식 얘기는 들어와서 찬찬히 해보지 않겠니? 나는 너를 정말 내 새끼처럼 아꼈는데 네가 갑자기 우리를 남처럼 밀어내는 것 같아 서운해서 그랬어. 그래, 우리가 너무 마음의 준비도 없이 이식 얘기를 했지? 지금부터 네 생각 내 생각 공유하면서 이식에 관해 회의를 해보자꾸나. 시어머니는 대놓고 이식 얘기를 하며 아예 저를 기증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 뒤에 숨어있던 엄마가 시어머니 말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에다 소금 냅다 뿌려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다가 뿌리는 줄 알았거든요. 이런 정신 나간 여팻네가 남의 자식한테 뭐라짓거리는 거야? 뭐? 눈? 눈을 달라 했다고? 미치지 않고서야 그게 심으로써 며느리한테 할 소리야? 어디서 이런 막대 먹은 집안이 굴러들어온 거래?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려고 하네. 악기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한 사람 눈 뽑아 먹으려고 사기치고 결혼하는 정신 나간 짓은 못하지. 내 귀한 딸 잡아먹으려고 인연이 이 악마 같은 년아. 썩 꺼져! 눈에 소금이 들어간 시어머니는 따갑다고 악다구니를 질렀고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남편이 뛰어와서 계속 소금을 뿌리는 우리 엄마에게 손을 올렸더라고요. 엄마한테 손찌검 하려는 남편을 제가 급히 막았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왜 이래요?
장모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저희 엄마 눈 잘못되면 이거 엄연한 범죄예요? 못 배워먹은 사람도 아니고 뭐 하시는 겁니까? 장모님도 똑같이 만들어드려요? 예? 아무래도 남편이 남자라서 여자 둘이 덤벼도 무리가 있었는데 때마침 주차하고 올라오던 아빠가 남편의 막말을 발견하고 뛰어가서 냅다 남편의 멱살을 잡더니 바닥으로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이런 도른 자식을 봤나? 뭐가 어쩌고 어째?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지 장모한테 협박질이야? 뭐가 떳떳해서 얼굴 쳐들고 사람을 노려보는 거냐? 남의 자식 눈팔 계획 틀어지니까 이판사판 없다 이거야? 되바라져도 정도껏 되바라져야지. 상놈도 아니고 어디서 주둥아리 함부로 놀려? 아버님, 제 뜻은 그게 아니라 눈이 얼마나 소중한데 남의 어머니 얼굴에다 소금을 뿌리시면 눈이 실명될 수도 있다고요. 이거 범죄인 거 아세요? 범죄? 범죄를 아는 놈이 내 딸 끌어들여서 눈 파먹을 계획을 하고 있어? 분명 우리 딸 데려갈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나? 아, 그게 아예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거였어? 어? 이런 끔찍한 놈을 봤나? 너희 집 식구들은 입이 1000개라도 닥치고 있어야 할 판이야.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니까 큰 소동이 나도 현관문 쪽으로 나오지 못하더군요. 아빠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먹였는데요. 그렇게 각막 이식해주고 싶으면 아들이 직접 두 쪽 다 해주면 되겠네 하면서 엄마 손에 조금 남은 소금을 앗아가 남편 얼굴에 확 뿌려버린 겁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처럼 똑같이 따갑다며 소리치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주저앉으면서 우리 아빠 다리를 잡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눈을 씻으러 간 건지 화장실로 들어가서 나와보질 않더군요.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무리 급했어도 이수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수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절대 사기친 거 아닙니다. 이수가 싫다고 하면 더 이상 이식 강요할 생각 없었어요. 그냥 의견만 들어보려고 했던 거라고요. 상식을 똥구멍으로 처먹었나? 강요 안 했다는 놈이 우리 딸이 쫄딱 겁먹고 울면서 친정을 찾아오게 해? 무섭다고 살려달라고 해? 너 이 자식 사람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어. 감히 내 자식을 건드린 죗값이야. 다시는 이수 찾아올 생각 말고 위자료나 준비해. 아빠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발로 차고서 우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낡은 아파트라 복도에 CCTV가 없더라고요. 한 성격하는 우리 부모님 참 못 말리죠. 그래도 덕분에 든든했고 체증이 확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후회까지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신혼집에 짐도 다 버리고서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와 버렸네요. 부모님도 서울하면 치가 떨린다면서 집을 정리했고 같이 본래 살던 집으로 돌아왔죠. 그 후 남편한테서 오는 연락을 전부 씹었어요. 남편이 제발 얘기 좀 하자고, 기증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전부인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죄하는 사람이 할 소린가요? 이제 보니 존경은 개뿔, 눈앞에 닥친 상황조차 유도리 있게 처리 못하는 맹탕이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전부인이라는 사람과 얘기를 해보고 싶어 몰래 시댁 근처를 맴돌았지만 아쉽게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다시 만난 건 이혼 때문이었고 남편과 제가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 과정이 까다롭긴 했으나 겨우 승소하여 꽤 시원한 위자료를 받아냈죠. 현재는 고향으로 내려온 지 반개월 정도 되었어요. 어느새 그 일이 작년 일이 되었네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여전히 서울이 꼴도 보기 싫더군요. 좋았던 추억마저 전 남편 때문에 다 망쳐진 셈인 거죠. 저랑 저희 부모님은 서울 방향으로는 눕지도 않을 지경으로 정내미가 다 떨어졌답니다. 결혼해도 고부간의 갈등이나 있을 줄 알았지 제 각막 탐내는 시댁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영화라도 한 편 찍은 기분이네요.
앞으로도 사람 참 신중하게 봐야겠더라고요. 다들 사람 사귀는데 뭐든 유념하셔야 해요. 생각보다 상식 없는 분들 덜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제 영화 같은 사연 좀 재미있으셨나요? 이제는 좀 더 마음을 털어내어 웃을 수 있는 사건으로 찬찬히 날려버릴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 읽어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